새마을금고에서 지금 600억 정도의 뱅크런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60명 정도 줄을 서가지고 예금 인출해달라고 막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새마을금고의 600억 뱅크런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새마을금고가 그런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건 사실은 이제 대출 수준이 조금씩 위험 수위 상태에서 계속 지금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언급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갭이라는 건데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신용갭은 뭐냐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친 이제 민간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대출의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신용갭인데, 신용갭이 10%가 넘으면 경보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10%를 넘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97에서 98년, 그 다음에 2008에서 2009년. 딱 IMF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네요. 예.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 신용갭이 경보를 넘었었던 단계에서 꼭 뭐가 터졌다는 거죠. 근데 다만 2020년부터 22년까지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다만 대출의 질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대출이 좀 더 선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용갭이 이렇게 높지만 사실은 대출의 수준이 높지만 연체율이 되게 낮은 상태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악성 채권이 거의 많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들이 많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공감은 하지만, 다만 이제 사실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거든요. 대출이 높은 상태, 지금의 연체율이 낮지만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예를 들면 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거나 뭐 그런 경우를 발생했을 때는 높은 수준의 부채 비율이 나중에는 큰 부담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뭐 2020년, 21년 뭐 신용갭이 굉장히 높지만 연체율이 낮았다 하지만, 그때는 IMF 때는 정부에서 약간 그런 부분을 만기를 좀 연장시켜주는 식의 그런 식의 또 조치를 취해준 부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닥칠 수 있는 그러한 경기 침체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 신용갭은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액션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랑 IMF 때보다 지금이 신용갭이 더 오히려 훨씬 높네요. 네, 아무리 그 뭐 회수율이 좋다고 해도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그때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이제 실제 금융위기나 그런 것들은 예고치 않는 상황에서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큰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는 과거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서 뭐 금융회사가 망하고 이런 거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딱 닥쳤을 때 높은 신용갭 수준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랑 연계돼가지고 지금 역전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월부 가족님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화곡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 때문에 지금 뭐 전세 보증 반환 대출 보증 그 보험을 신청할 정도로 전세에 대한 역전세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1년 안에 돌려줘야 될 전세 보증금이 300조 원 수준이래요. 지금 전세 시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명시하는 임차권 등기가 있는데, 그게 작년 7월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00건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3월, 4월은 각각 3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역전세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깡통 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얼마 전에 발간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2022년 1월엔 26%에서 2023년 4월엔 52%, 2024년 상반기에는 59%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월 평균 53,000호가 역전세가 만기 도래한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전세가 지금 계속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현재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좀 역전세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 전세 자금 반환에 한해서는 DSR을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DTI 60%로 전환시켜서 대출 폭을 늘려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역전세 현상이 생각보다는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 분들에 한해서 DSR을 풀어주고 있다. 그럼 이거랑 연계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도 그렇고요, 역전세 때문에 다음 집은 무조건 월세를 갈 거야 라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월세 비중이 거의 60% 역대 최대 수준이래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도 월세가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까요? 사실은 불안함 때문에 월세 선호
선호 현상이 오히려 임차인 분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월세 비중이 상승하는 거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매매값이 상승을 견인하는 건 이제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실수요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본을 포함해서 하는 거고 투자라는 건 결국은 이제 세를 끼고 사는 경우를 얘기할 텐데 사실은 이제 월세 비중이 올라가면 전세 비중이 줄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갭 투자 비중을 줄이게 될 테고 이 부분은 매매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일각을 약간 약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값 상승에는 좀 부정적인 상황을 이 추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그 집주인 1년 동안 정도는 이제 DSR 대출 규제 완화해 준다는 거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전세값이라든가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임대인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 주면 사실은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임대인 분 입장은 한숨 돌렸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대출이 많이 낀 집은 좀 들어가기 또 부담스러운 측면이 생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인 분들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지만 그 새로 세입자를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대출을 더 끼게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세가의 하방 압력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차인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이 껴있는 전셋집에 들어가기가 힘들 수 있으니 그게 오히려 또 전세값을 낮추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네네. 네. 그러면 하반기에 삼토시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역전세, 지금도 큰데 이거보다 더 큰 역전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어느 수준 정도로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데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예상했듯이 지금보다 더 큰 역전세 상황이 오는 건 거의 필연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에 선제적으로 이제 DSR을 완화를 해준 거죠. 지금 전세자금 반환 목적에 한한 대출만 이제 DSR을 완화시켜준 셈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DSR까지 완화해줬기 때문에 역전세 상황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가지 요소.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이 낀 차주의 매물은 들어가게 좀 꺼려지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런 분들이 전세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못 버티고 결국은 안 되겠다 매도해서 이걸 좀 갚아 나가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매물의 추가 증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좀 역전세가 좀 많아가지고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었나요? 사실은 과거 2008년 9년에 고점을 찍었을 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38% 39%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때가 역대 최저점인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상식을 그때 그 반대로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 반대 현상을 보였던 게 2009년부터 13년까지였거든요. 그때 수도권이 하락할 동안 수도권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적었는데 왜 매매가가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이거든요.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역전세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하고 매매 매물은 늘어나면서 이제 매매가는 이제 입주 물량이 적었음에도 매매가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과거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막 우리가 한 1년 반 동안 진짜 엄청나게 급격한 하락장을 경험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도 하락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하락장과 그 과거의 하락장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2023년에 이 상황이 조금 특수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있었던 상황인 건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특수한 상황이 맞고요. 과거의 중장기 하락장을 좀 약간 결합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과거 하락장은 세 차례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부터 95년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입주 때문에 91년부터 95년까지 조정이 있었고 98년 IMF 사태 그리고 2009년부터 13년 이 세 가지가 수도권의 하락장이었는데 사실은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제 생각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09년부터 13년까지 수도권은 빠졌는데 지방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빠졌다면 지방도 같이 빠졌어요. 다 같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방은 오르고 수도권은 떨어졌다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었다. 제 생각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0여 년간 상승하면서 버블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수요가 따라붙기 어려운 상황까지 버블이 커졌기 때문에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락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전세가율이 38% 역대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서 투자 수요도 못 들어오고 실수요도 진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매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2009년부터 집값이 무너진 셈인데, 지금 같은 경우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21년까지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버블이 커진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버블이 무너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09년과 14년과 다소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전고점 돌파할 수준으로 버블이 커졌고 두 시기 모두 다 전세가를 낮은 상태, 펀더멘탈보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무너진 측면이 있지만, 외부 충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외부 충격으로 버블이 좀 더 빨리 무너진 건 또 98년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결합 형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좀 혼재된 상황이네요. 네네.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면 월세로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연장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를 추천하는 것은 월세를 살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 축적이 어려워질 수밖에, 미래의 투자를 위한 종자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자본 축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월세를 살 경우는 좀 어려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세를 추천하고 싶고, 금리도 사실은 시중금리도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세가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월세에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본인이 들어가는 임대인의 상황을 좀 잘 봐야겠죠. 임대인이 물론 과도하게 좀 대출이 끼지 않은 그런 매물을 골라서 그런 매물에 대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 월세로 들어가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본 축적의 개념에 있어서 네네.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한 달에 나가는 현금의 비중이 좀 많으니까. 네네.